네, 두 번째 주제가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오늘 제일 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입니다. 일단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완연히 이제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뚜렷한 악재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 아니, 그거 2013년도 사례 보니까는 증시 올랐던데.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말이 테이퍼링이지 뭐 긴축이지 사실은 QE 하는 폭을 줄인다는 거니까는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왜 악재야 이게? 금리 인상? 과거에 금리 인상 구간 따져보니까 주가 다 좋던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 뭐 비하인드 커브로 하겠지 좋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연준이라는 곳과 정치권이라는 곳은 한번 바라보니까는 이거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는 절대로 돈 풀기를 멈출 수 없는 곳이 아니냐 그렇게 난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돈 풀기를 멈춘다는 게 말이나 되냐 멈추더라도 뭐 살살살살 하겠지. 그러니까 악재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그 제가 방송을 하면서 11월 중순부터는 역금융 장세 11월 이제 4분기에 역금융 올 것 같다 그러고서 점점 더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해 나가면서 11월 중순에는 완연히 이제 우리가 역금융 장세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영상에 그쵸? 그러고 나니까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대체 어떤 계기로 그게 오는 건가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계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드렸었어요. 알 수가 없다 그거는. 우라가미 군이어도 말하기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같으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라는 요 이제 책에 나오는 요 문구를 인용해가지고서 우라가미 군이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강세장이라는 거는 돈 풀고 실적 좋아지고 이 성질이 항상 강세장은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약세장은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약세장 중에서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 9.12 테러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이제 사람들이 너무 주식을 많이 산 거죠. IT 버블 같은 거. 아니면은 유동성의 회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약세장이 오더라.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요인으로도 약세장은 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요인 때문이었는지. 사실 지금도 보시면은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가 왔지만 그때 뭐 시스템 트레이딩의 문제였다라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확신은 못해요. 그때 왜 그렇게 주식이 그만큼이나 많이 빠져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약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의문을 당연히 많이 가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게 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맛보여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독서 모임에 했었죠. 사실 이제 이 책을 하면서 주요 이유는 이게 실적 장세 후반부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형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책을 한번 보시라라고 권해드렸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독서 모임 할 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한 챕터를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 책에 제가 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를 하루하루 일간 단위로 상세하게 일기 형식으로 적어둔 챕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걸 했겠습니까? 하락장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이만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왜 하락할 때는 뭐가 계기가 된지 넌 잘 몰라? 넌 모르면서 어떻게 하락장이 온다고 얘기를 해? 라고 할 때 요거 한번 보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다시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아마도 이제 많이 까먹으셨을 테고 저도 이제 까먹어서 자주 열어봐요. 이거를 파일을. 자 이제 요번 이제 일기를 썼죠. 10월 16일 금요일. 요 다음 주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입니다. 고전 주 금요일입니다. 7주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8월 25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 9월에 급격한 하락이 왔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라이프 벤저가 운영하는 펀드 이름입니다. 에이콘 펀드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의 포트는 이러하다.
12%는 미국과 일본의 단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고 16%는 아시아와 유럽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선물 90계약 매도를 했고 이제 그 지수 선물 가지고서 좀 포지션을 해지하는 쪽으로 깔아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 한다는 가정에 깔린 포지션에 깔아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날 금요일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지난 2달간은 괜찮았다는 거죠. 시장은 7주째 약세였지만 우리는 괜찮았다. 근데 오후 들어보니까 이날 좀 꺼림칙한 게 거래량이 엄청 불어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 이날 거래량 기록을 세우면서 마감을 했다. 오후 내내 지수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게 되게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있죠. 현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구력이 쌓이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차이 봐서 야 선물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게 애들이 플레이하는데 현물이 저평가인가 봐. 얘네 다시 사면은 말아 올리겠지. 막 이러면서 현물 사신 분들이 있어요. 현선물 가격 차이 날 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하방 배팅이 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어쨌든 요때 그랬다는 겁니다. 지수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가격에서 계속 거래됐답니다. 오후 내내. 그러면서 S&P 500이 5.1% 급락하며 마감했는데 역시나 우리의 에이콘 펀드는 잘 방어해서 1.7%만 하락하고 끝이 났대요. 근데 영 꺼림칙해서 해외 주식 7종목에 대해서 매도 주문을 하고 주말에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시아 유럽 주식 있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팔아달라는 거예요. 퇴근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시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문 냅니다. 저도 실제로 해외 주식 회사 있을 때 주문 낼 때 이렇게 이제 퇴근 전에 주문 내고 가요. 그럼 이제 그 조건에 맞게 주문이 들어가 있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면 되거든요. 가격이랑 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획이 요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한 뒤에 미국 주식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주말 동안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왔대요. 페르시아 해역에서 이란이 쿠웨이트 유류 저장고에 미사일을 발사했답니다. 그러면서 뉴욕 개장 전에 이미 일본, 홍콩, 유럽이 공포에 휩싸였대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에 퇴근하면서 미리 낸 7종목 주식 중에서 낸 그 주문 중에서 4분의 1밖에 체결이 안 됐답니다. 가격이 너무 급락해서 체결이 안 된 거죠. 홍콩만 좋았는데 이날 임시 폐쇄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홍콩이 금요일까지 이날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이 참 잘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자는 계획하에서 멤버들을 소집을 했대요. 자, 이런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주가와 관계없이 니들이 보기에 4-5개 괜찮은 기업 찾아와라. 절대적으로 괜찮은 기업을. 지수 선물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현물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트레이더들이 현선물 차이 때문에 현물을 계속 매도했대요. 악순환 때문에 계속 매도가 나왔답니다. 거래량이 급증이 돼가지고 뉴욕 거래소 구형 컴퓨터 단말기는 주가 정보를 1시간 이상 늦게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정도래요. 그 결과 다우가 하루 만에 22.6%가 하락했답니다. 에이콘 펀드는 엄청 선방하죠. 8%밖에 하락을 안 했대요. 8%밖에. 이날 거래를 제일 많이 했답니다. 에이콘이. 회사 설립 이래로. 그 다음 화요일입니다. 더 많이 거래해요. 800만 달러였던 매수 매도해요. 보니까 이제 블루칩들은 회복세를 이날 보였답니다. 너무 빠졌으니까. 근데 소형주는 화요일에 추가로 더 빠졌답니다. 에이콘 펀드가 월요일에는 장이 22.6% 빠진데 8% 하락으로 선방했잖아요. 근데 이날은 반대가 된 거죠. 다우는 5% 오르는데 에이콘은 7% 빠졌대요. 이날 14% 아웃퍼폼 했잖아요. 이날 12% 언더퍼폼해요. 거의 비슷해지죠. 21일 수요일 계속 랠리가 이어졌답니다. S&P 500은 하루 상승폭으로 최대 기록을 했답니다. 전일 오후에 선물 매도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지수 선물을 매수를 했답니다. 20일 목요일 랠리는 끝났답니다. 오전부터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고 대형주 여러 종목의 주문 체결이 지연된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지수 선물을 추가로 매도했고 시장은 4%또 하락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대혼란을 겪고 나니 시장도 17% 빠졌고 에이콘도 똑같이 17% 빠졌대요. 그 책에서 자조적으로 씁니다. 때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87년 10월의 대폭락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일부 예언가들이 영웅으로 만들어주었다. 바로 그해 여름과 초가을 잇따라 경고성 발언을 터뜨렸던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예언을 적중시키지 못했고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 네. 이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뒤에 증시는 역사상 가장 긴 랠리를 펼쳤다.
그쵸? 87년 이후부터 IT 버블까지 쫙 올랐잖아요. 97년에도 어게인 87년에 외친 사람이 많았지만 96년 29%, 97년 24% 추가 상승했다. 그래서 약세론자, 그러니까는 요때 영웅이 됐던 사람들이 요때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약세장에 대해서 다른 사례도 하나 책에서 이때 나오는데 뭐냐 하면 73, 4전입니다. 70년대 미국장은 안 좋아요. 그냥 박스권이었고 증시가 안 좋은데 73년 내내 주식시장이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날이 전혀 없었지만 느릿느릿 하락을 꾸준히 했다. 74년에는 4차 중동전이 발발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며 크게 하락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뭐였냐 하면 빠지면 사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73년 3분기 본인 보유 종목들 기준으로 보니까는 1년 뒤 예상 PER이 포트폴리오 전체가 4.3배에 불과했대요. 사야 됐다는 거죠. 약세장은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죠. 주식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드릴 수 있는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놓치실 수도 있는 포인트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블랙 먼데이는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에 주가가 22.6%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 적혀 있죠. 7주째 주식시장은 약세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빠진 게 아니고요. 7주째 약세였고 그 전주 금요일에는 5%가 빠지고 그 다음에 22.6%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다니면서 전 증시 별로 안 좋게 봐서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86번가야 너 요즘에 증시 안 봤어? 이미 우리 증시 10% 빠졌어. 그 다음에 미국도 보면 애플 같은 대형주나 좋았지. 미국의 그 왜 요즘에 자주들 돌려보시는 그 그래프 하나 있잖아요. 미국에서 돈 못 버는 기업들 지수 그건 50% 빠졌거든요 지금. 그거 보여주시면서 야 이미 미국에서 그 성장주들은 50% 빠졌어.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 여기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너 제정신이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락은 없어요, 여러분. 2달간 약세였고 그 전주 금요일에 5.1%가 빠지고 22.6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폭락장에서는 하락이 무차별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고르냐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보세요. 소형주를 했기 때문에 에이콘 펀드는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이 7주간의 약세장 속에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지금 에이콘은 상대적으로 이 약세장 동안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면서도 더더욱이나 이 2달간이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포지션을 계속해서 소형주가 대형주를 이긴다라는 포지션을 선물 가지고서도 지금 구축해놨던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딱 하락할 때에는 남들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에이콘은 적당한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이때 에이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겠죠.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래, 세상이 너네들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상하게 하니까 니들은 많이 빠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 기록했어. 인과응보야 너네들. 그리고 실제로 봐봐. 니네들이 이만큼 빠질 때 우리는 이것밖에 덜 빠졌어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태풍이 불고 가니까는 시장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락장에 올 때는요. 무차별합니다. 무엇을 고르냐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저도 경험했을 때 그랬습니다. 과거의 하락장을.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블랙 먼데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대폭락이 오면 그 이후에는 대세 강세장들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 4전의 약세장인데
73년 아까 책에도 적혀 있지만 하루에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73년도 1월 달에 1000포인트였거든요. 12월 달에 800포인트로 계속 빠져서 2% 이상 빠진 날은 없지만 계속 빠집니다. 연간으로 20% 증시가 하락합니다. 74년도에는 어땠냐면 4차 중동전이 이제 나오면서 막 이제 인플레가 두 자리로 가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저점이 57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가랑비에 옷을 1년간 젖으면 그 뒤에는 크게 젖고 반토막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세장이 살금살금 오잖아요. 그러면 길게 가고 이게 오히려 더 빠집니다.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뒤에 1월 FOMC 예상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거를 한번 그냥 생각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 그래 주식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언제든지 나는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 있어. 그게 제대로 된 가치 투자자야. 그게 제대로 된 바텀업 투자자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횡보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락할 때라고 안 했지. 횡보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락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한국은 좀 미리 빠졌으니까 그리고 요즘 자료들 보면은 뭐 미국을 포지션을 줄이고 아시아를 늘리고 한국을 늘리고 이런 것들도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오던데 한국은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아주 전형적인 글로벌 투자를 하는 펀드의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일에 장이 빠지잖아요. 그죠? 금요일에 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해외 주식 매도 주문 내죠. 그러고서 이 매도 주문을 낸 이유가 나오죠. 얘네 팔아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라 한 거죠. 여러분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요. 미국인 펀드 매니저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벌에 다른 데 구축되어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아시아로 온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증시가 다 좋을 때에 아시아가 특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2004에서 2008년 같이. 근데 안 좋을 때에 미국의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간다? 아니요. 진짜 안 좋으면 다 미국으로 향하지 반대로는 가는 거는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빠졌고 펀더멘털 우리 튼튼한데 오는 거 아니냐. 차별화 좀 될 수도 있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한국 왜 그렇게 무시하냐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진짜로 미국이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한국이 그 사이에 차별화되게 더 상대적 강세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플러스가 났거나 라는 사례는 1987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럼 생각이 나시겠죠. 와 1987년도는 우리가 좋았나 봐. 블랙 먼데이 왔을 때 우리나라 이날 그 코스피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면 우리나라가 이때 금융시장 외국 개방을 안 해서 올랐습니다. 개방을 한 이후로는 우리가 OECD 가입한 이후로는 디커플링이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왜 그런 그냥 생각으로 자료를 하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로 돌아오면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첫째, 만약에 연준이 긴축에 좀 더 빨리 나섰다면 그냥 인플레 좀 더 잡지 않았을까? 만약에 두 번째로 시장이 연준의 긴축적 메시지를 좀 더 잘 받아들였다면 많이 무시했잖아요. 세 번째로 만약에 코로나가 좀 더 빨리 해결이 되어서 공급망 교란이 해소가 되었다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않았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고용시장이 이토록 빠르게 변화하지 않았다면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연준이 좀 더 긴축에 빨리 나섰다면이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2021년도 4월부터 연준은 서서히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4월 FOMC에서 인터뷰에 파월이 처음으로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요. 물론 버블은 아니고 프로스지만 이때 이제 느낌이 왔죠. 아, 드디어 이제 연준이 크게 뱃머리 큰 한국마음 돌리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온 4월 FOMC 이제 의사록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이제 긴축으로 선회를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수 위원들은 만약 경제가 계속해서 위원회 목표를 향해 빠르게 진전해 나간다면 다가오는 미팅 중 어느 시기에는 자산 매입 속도 조절 계획, 테이퍼링이죠. 논의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제안했다 라고 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6월 달에 FOMC 하고 나서 369, 12의 점도표를 찍으니까 이때 점도표가 많이 높이 상향이 되죠. 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나 모든 게요. 그러고 7월 회의에서 강력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커밍 미팅스. 이제 2달 뒤에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회의 테이퍼링 선언이 이날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단기 이제 그 레포죠. 그러니까 상시 레포, 상설 레포. 이제 국내용인 SRF, 국외용인 피마 해가지고서 QT를 완연히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파적인 액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의사록 나온 거에서 더 매파적인 게 있던 게 이거였죠. 대부분의 참가자가 말하기에 경제가 그들이 예상한 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자산 매입 속도를 올해 내에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한다. 올해 내로 QE를 실행을 하겠다. 테이퍼링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9월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테이퍼링의 예상 종료 시점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내년 중순에 종료하겠다. 그러면 이제 6월이니까 8개월 만에 끝내네. 와, 빠르네. 그러면 점도표 또 상향했고요.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고용 숫자가 별로 이때 쇼크가 나왔는데도 이 정도 고용이 우리 만족한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 코로나 이후로 FOMC가 가장 매파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진짜 잘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연준 위원들의 증권거래 스캔들이 터집니다. 페드의 매파 캐플런 로젠그렌 주식거래 논란으로 사임. 요게 9월의 일입니다. 요 FOMC 전후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고 보통 늦여름에 결정이 연임인 경우는 되는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묘한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 게 파월 의장의 연임이 빨리 결정됐다면 연준은 지금하고 비교해서 더 빠르게 긴축해 나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까지는 그 이제 자기네 긴축하겠다는 강도를 딱딱딱딱 정상적으로 탕탕탕탕 올려갔어요. 강도를. 시장에 얘기를 했고 언제든지 이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딱 잘 잡아뒀었죠. 근데 이제 연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스캔들이 터지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사려야죠. 몸을 사려야죠. 스캔들이 터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부터 좀 말이 이상해집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말은 좀 비둘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오고 의사록의 말들은 긴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페드의 매파적인 말들을 무시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이제 이때부터는 파월 의장이 좀 증폭시킨 면도 있어요. 사실 6월 회의 때부터 그게 느껴졌는데 이때부터가 이 그 연임 사정권에 들어온 때잖아요. 이상하게도요. 6월부터 해서 11월까지 FOMC들의 특징은 파월 의장이 FOMC 당일날에 회의 끝나고 성명서 나오고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에는 좀 비둘기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주 뒤에 당시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담은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연준의 긴축 강도가 너무 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온도차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났다는 겁니다. 특히 11월이 대표적인데 갑자기 의사록에는 한 번밖에 그것도 이상한데 나오는 인내심이란 단어를 파월 의장이 그 인터뷰 내내 얘기를 해요. 3번이나. 그 여기에 포커싱을 하죠. 이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인내심을 발휘한대요. 너무 좋아요. 비둘기예요. 사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확연히 갈렸는데 경험 있는 페드 와처들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집중합니다. 사실 요 연준 회의 당일보다 의사록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구나 그 눈치를 채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파월의 입만 보고는 많이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식한데 모두가 페드 와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야죠.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이때는 연임 결정이 안 됐거든요. 연임 사정권 들어온 때부터 결정 안 될 때까지는 요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파월이 얼마나 여기에 목숨을 걸었었고, 그래서 좀 약간 얄미운 그런 포인트들이, 정치적인 면들이 보이는지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임이 결정된 이후 첫 의회 출석이었던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에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이날 밤에 남겼었죠. 이거 보다가 제가 띵 해가지고. 이거는 2021년도판 테이퍼 텐트럼이다. 중앙은행의 배신이 이때 시작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느냐? 연임이 결정되니까 속 시원하게 말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연임이 결정되기 직전이었던 11월 FOMC 때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인플레 논쟁이 때 한창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연준도 삭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날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문구를 수정하면서 일시적을 그래도 남겨놓습니다. 자, 이때 좀 놀랐어요. 야, 진짜 연임되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연임되고 싶다를 미리부터 싹 표현한 건 4월부터였어요. 4월 FOMC 성명서에 뭐라 적었냐면 강력한 정책 지원 덕분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넣었습니다. 굉장히 딸랑딸랑한다는 느낌 받았고요. 솔직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디에 손 벌립니까? 정부한테 벌려야죠. 끝판왕인데. 금융위기 때도 정부가 결국 돈 푼 거고, 그 다음 코로나 때도 터지니까 트럼프가 케어스 액트 해갖고 돈을 풀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금융위기 때나 트럼프가 케어스 액트 했을 때는 연준의 성명서에 단 한 번도 강력한 정책 지원 같은 낯뜨거운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파월은 4월 달에 이 단어를 바이든한테는 쓰더라고요. 파월이 트럼프 때는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뭐 중앙은행한테 간섭한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금리 내리려고 1년 내내 얘기해도 파월 계속 올렸잖아요. 2018년 1년 내내. 차이가 뭐냐? 이때 임기 1년 차였거든요. 트럼프는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파월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이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그냥 맞상대를 했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재선임이 달려있으니까 아주 요런 낯뜨거운 문구들을 적어가면서 했었죠. 그래서 재선임이 빨리 결정이 되었었다라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랬으면은 긴축에 대해서, 인플레에 대해서 더 대응을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연준의 메시지를 너무 무시하고 과도한 충만감을 누린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7월 FOMC에서 두 번 뒤에 미팅, 이제 회의에서는 11월에는 테이퍼링 합니다 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도 증시는 가자 그랬어요. 테이퍼 텐트럼도 없었어요, 요번에는. 그 다음에 9월달 FOMC에서는 제가 제일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코로나 이후 처음 제일. 전망도 다 올리고 점도표에 고용 기준도 내리고 테이퍼링 종료 시점까지 내년 미들 오브 넥스트 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무시했죠. 가자. 11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완전 고용 모두에서 연준이 한발 후퇴하면서 매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도 증시는 가자. 이제 11월 30일에 파월 의장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이제 연임도 확정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다. 이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 합니다. 하지만은 인플레 일시적이 아니야? 맞아.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증시는 가자. 12월 FOMC가 활용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이제 증시가 FOMC 열리기 전에는 1% 빠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FOMC가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성명서에 별 내용도 없는데 오르기 시작해요. 플러스 전환해요. 그리고 쫙쫙쫙 상승해서 이날은 반대입니다. 최근하고 2% 올라서 상승 마감합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3%가 플러스가 난 거죠. 이때 내용 저희 잘 생각해보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기로 확정 지은 때고요. 그 다음에 3월 첫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보인 날이고, 점도표 예상치가 시장의 상단으로 다 올라간 날이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축소, 재투자 중단, QT에 대해서 논의를 처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한 날이고, 완전 고용에 대한 눈높이를 또 낮췄던 날입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었지만 증시는 3% 말아 올렸어요.
이제 12월 FOMC 의사로 공개된 1월 초에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 같고 예상보다 재투자 중단 시기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때 이제 진짜 뭔가 좀 이상하기 시작하다. 이때 시장들이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때부터 사인을 보내기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꽤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이걸 눈치를 채지를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최대 운용사죠. 이제 블랙락의 CIO인 릭 리더 같은 경우에도 12월 FOMC 끝나고 트위터에 쓴 글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런어프라는 표현이 큐티입니다. 큐티 여러분들. 이제 큐티는 2022년도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 같다. 비록 이제 요번에 이제 요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다음 몇 달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22년은 아닐 것 같아. 23년부터 하겠지. 블랙록의 CIO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또 블랙록의 CIO 뿐만이 아닙니다. 이 뉴욕 연준이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매달 서베이 하는 게 있어요. 매달. 이제 QT가 언제 시작될지를 묻는 문구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매달 들어갔어요. 자, 이제 보면은 연준이 들고 있는 자산의 감축, 이제 감소가 언제 몇 분기부터 있을 것 같냐 해가지고 이제 2028년도 막 분기까지 적어놨어. 그래갖고 이걸 그냥 자유롭게 적으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 이제 마지막 달 이제 12월 달 서베이에 원래는 요렇게만 문구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크게 한 장짜리로 페이지를 만들어요. 별도 문항으로 빼갖고 조사합니다. 질문은 이래요. 연준 자산이 증가할지 유지될지 감소할지를 요 매 달별로 해갖고 좀 적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분기별로 해서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네 예상치를 한번 적어봐라. 근데 뭐겠습니까 이게. 언제 감소할지를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연준이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재밌었던 거죠.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하고 프라이머리 딜러들 나눠 갖고서 이거를 조사한 결과를 내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보시면 요때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뜨죠. 2023년 3분기에 100억 달러 규모로 QT가 시작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요보다 한 분기 빠른 2023년도 2분기에 4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이 될 거다 라고 상위 25% 답변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12월 의사록에서 2022년도 QT 의사 내비친 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상을 못한 건 당연했다. 어떻게 보면. 네. 사실 또 12월 중순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나와갖고서 QT에 대해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 기준까지 얘기하죠. GDP 한 20%가 적당하지 않겠나요? 근데 여러분 파월 말도 안 듣는 시장이 월러 말을 듣겠습니까? 예, 월러 이름도 모를 텐데. 근데 사실 이런 어려운 말들이 아니더라도 흔히들 투자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대주주가 팔면 안 좋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앨런 머스크는 본인의 지분 10%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기부한다고 하시긴 했지만 2021년도 초에 1분기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산 절반의 기부를 했죠.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는 카카오그룹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IPO가 21년도 역대급으로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아무도 더 이상 워렌 버핏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거래 대금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1월에 고점 찍고 꾸준히 감소하죠. 그 다음에 시장의 랠리가 특정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얘기인데 대형주로만 집중됐죠.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만 랠리가 있었죠. 사실 이런 것들 애지간한 투자의 구루들이 썼다는 책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것들이 많이 무시를 당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만약 코로나가 좀 더 빨리 해결이 됐다면이라 아쉬움인데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연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 갖고 좀 다양하게 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정책 수정을 기민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인플레 요인은 공급망 교란 때문이고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야. 너무 코로나 탓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재정 효과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들 이게 퍼져나갈 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고 시장에서 연준 니네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신뢰 상실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빌 더들리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직 뉴욕 연준 총재였죠. 블룸버그에 사설 쓴 것 중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이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누워갖고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야? 호프 앤 프레이 하냐?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치욕적인 멘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너무 본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지 않았었다라면은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건데 뭐냐면 사실 저도 그렇게 썼어요. 인플레가 처음에 막 높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할 때, 아예 연준이 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고, 실제로, 연준이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저도 이제 점점 좀 바꾸기 시작했죠. 야, 이거를 잘 못 막는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가 광범위하게 제가 퍼져나갔다는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데요. 4월, 5월, 6월, 7월 달에 4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죠. 미국에 3월부터 2%를 넘어갔고 4월부터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 일회성 요인들 뭐 중고차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6개를 빼고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0.3, 0.3, 0.4, 0.4%였어요. 전월 대비.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막 폭력적인 인플레는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막 0.8, 0.9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CPI가 8, 9월에 잠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 이제 델타 때문에 소위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해갖고서 막 일회성 요인들이라고 했던 애들이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이때. 근데 이 마이너스를 제거를 하고 보면 6개 일회성 요인들 제거를 하고 보면 이때 당시에 CPI가 0.5, 0.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일회성 요인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일회성이 제거가 돼도 더 높이 나오고 있네? 이때부터가 뭐냐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조치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일회성 요인들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애들은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CPI가 이제 그 10월부터 0.9, 0.8, 0.5 되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높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2년도 2분기부터 인플레 강도는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인플레 심리가 퍼져나가고 있고 임금발 인플레를 이제는 그 뭐 웨이지 프라이스 뭐 스파이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고 거기다가 유가가 비축률을 풀기 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연준이 이제 쉽지 않은 숙제를 떠맡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 빠르게 변했다는 건데 뭐냐 하면은 노동 참가율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오고 기업들이 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줘야 되고 원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 공급망 차질은 계속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갖고서도 연준이 이제 오판을 했죠. 너무 코로나 탓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지. 코로나만 끝나면은 그러면은 보육 정상화되고 다 돌아올 거야.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조기 은퇴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야 이래서 뭐 하냐 돈 있을 때 그냥 좀 뭐 즐기고 살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돈도 좀 벌었는데 그냥 은퇴 빨리 할래 내가 뭐 그렇게 욕심내서 한다고 주변에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 훅 가더라 근데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에게 묻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세상이 변한 요인이 있지 않냐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정책에. 근데 연준은 주구장창 그거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요인을. 근데 갑자기 10월 말에 지역 연준 세인트 루이스에서 갑자기 조기 은퇴가 한 300만 원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300만 플러스라는 레포트를 냈고 11월 FOMC에서 조기 은퇴 증가가 참가율 부진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파월이 인터뷰하고 12월 FOMC에는 의사록에 적어놨죠. 자산 가격 상승이 조기 은퇴를 부르는 것 같다. 결국에 연준이 오판했음을 시인을 한 거죠. 좀 더 빨리 했다면 이란 생각입니다. 근데 고용시장이 너무 빨리 변한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연준 탓만 하기에는. 옛날 사람들 눈에 보기에 베이비 부모의 은퇴 증가나 젊은 사람들의 그 파이어족 되어서 증가하는 거나 그런 것들 이제 빠르게 알아차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무시했을 거다라는 또 이제 그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변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너무 빨리 왔다. 이것도 연준한테는 정책을 펴기엔 좀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라가미 군유의 증시 순환론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뭐 세계 1, 2차 대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 86번가에서 너무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도 또 이제 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우라가미 군유의 증시 순환론 보면 코로나 이후로 금융장세가 세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3프로TV가 항상 그 장세 전환 직전에 저를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도 10월부터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는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2021년도 2분기부터는 2분기 중으로 실적 장세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바톤 터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5월 정도에 터치가 됐죠. 그래서 후반부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2021년도 4분기에는 실적 장세가 역금융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특히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역금융 장세가 뭐 솔직히 이 정도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역금융 말씀드리면서 아니 그럼 역금융 다음은 역실적인데 86번가 생각하기에 역실적은 언제쯤 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월 말에서 2월 정도에서는 역실적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좀 빠졌다고 벌써 뭐 역실적까지 얘기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못 믿겠다라는 반응이 제 주변에서도 너무 많았고 그런 얘기를 굳이 왜 리스키하게 하느냐 증시 빠진다는 얘기 듣고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였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좀 그럴 것 같았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서 실적의 서프라이즈의 폭이 너무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20%가 높았습니다. 5개 분기 평균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100원 벌 거야 라고 하면 한 내부적으로는 120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실적 전망치를 느리게 상향을 하던 애널리스트들께서 이제는 뭐 백신도 많이 접종을 하고 기업들 실적도 계속 잘 나오니까는 너무 빠르게 이때부터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나도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3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 폭이 10%밖에 안 되는 폭에 머물렀고 4분기는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을 했는데 예년 평균 수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평균 수준이 뭐 한 그 5에서 한 8% 정도 사이거든요. 코로나 전은 5, 6%대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8.5%입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 사이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미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S&P 500 기업들이 향후 실적에 대해 갖고서 이야기를 할 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냐 파지티브하게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로 항상 파지티브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그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폭이 부정적에 비해서 엄청 그 차이가 줄어들었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어닝 서프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4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폭이 긍정적을 보다 역전해서 훨씬 늘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 실적 시즌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너무 기대가 높았는데 실적이 충족을 못 시켜주면은 역실적이라는 모습도 우리가 기대와 실제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특히나 12월 초만 해도 4분기 미국 GDP 예상치가 9.7%나 예상이 됐는데 지금 5.1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상치 컨센을 보니까 5.4던데 어쨌든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4분기가 갑자기 확 내려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보니 부진하더라. 11월 달에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12월에는 더 부진하더라. 중국도 보니 11월 대비 좀 부진했는데 12월에는 더 부진하더라. 그래서 진짜 경기 좋은 거 맞냐?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에 드러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인 독감 세계 1, 2차 대전 말씀드리면 이건 좀 더 큰 그림이죠. 저는 이제 이 비유를 했죠. 현재 증시를, 코로나 증시를 세계 1차 대전 플러스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랑 2차 대전 터졌을 때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역병, 어쩔 수 없는 정말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위기 앞에 인간은 화합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일들은 그거죠. 일시적인 일들이고, 어떤 이제 비용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돈 푸는 거 걱정하지 마. 마구마구 풀어보자.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전쟁이 되고 일어나고 있고 역병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증시가 화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겨내요. 전쟁이 끝나요. 스페인 독감 끝이 나요. 그러면은 야, 이제 위기도 끝났는데 우리 건전재정 하자. 돈 너무 많이 풀었어. 우리 이렇게 빚내도 되냐? 그럼 약세장에 돌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1차 대전의 예시입니다. 미국이 1차 대전에 이제 참전한 시기가 있대요. 그 전쟁은 더 미리 터졌었지만, 그리고 스페인 독감 터졌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돈 풀기를 시작을 하니까는 미국이 재정을 화끈하게 풀죠. 증시가 2년 사이에 2배 올라갑니다. 근데 전쟁이 끝이 나요. 스페인 독감도 끝이 나요. 건전재정 하니까는 증시가 마이너스 50% 돼버립니다. 2차 대전 당시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고 그 걱정 때문에 증시 빠졌다가 전쟁 나면 오히려 좋은 거야. 실제로 미국이 돈을 막 풀죠. 그래서 증시가 쫙 2배 오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죠. 건전재정을 하니까. 요때는 이제 증시 후에 전쟁 종료 후에 2년 동안 증시가 40%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전쟁 중에 기술 개발이 많잖아요. 신기술이. 그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는 10년 동안 6배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급등 시장이 나오는데 10년 동안 6배 나왔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보시면은 거의 한 20년 동안 시장이 4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요 둘을 조합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단순히 증시가 순환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중에 저점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더 큰 그림으로 봐가지고서는 이 증시가 앞으로 1년이나 2년 계속 고생을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조합해보면. 근데 저는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건 변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하고 미국 정부의 손에 달려있는 게 많다고 보는데 시나리오를 크게 2개로 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충격 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의 이제 인플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연준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의 대책을 단기에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 자산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인플레이션의 이 문제는 조기 진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경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요걸 이제 금요일 이데일리에 가서 말씀드렸었죠.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살 거다. 죽으려고 하는 정책을 내면 오히려 경제는 잠깐 흔들리지만은 도움이 될 거다. 잠깐 죽으려고 이제 잠깐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1월 FOMC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조기 종료 테이퍼링. 3월에 금리 50bp 인상할 수 있다는 속내를 시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만약에 인플레가 안 내려간다면 3월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긴축의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도 인플레에 대한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인플레 심리는 조기에 잠재워질 겁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연준이 돈 푼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배팅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장을 한 번에 킬해버리는 정책을 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러니까 돌변하는 곳이다라는 걸 알면은 세게 배팅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적 장세가 온 이후에 낮아진 성장률, 안정화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이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뭐 자산시장 떨어지고 했으니까는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인력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연준이 이 상황에서는요, 놀랍게도요, 통화 완화책을 다시 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다시 금융장세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뒤늦게. 그래서 장기 불황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의 심리는 가라앉히지 못한 채로 약한 수준의 긴축 정책만 계속 내다가 결국에 긴축 정책은 긴축 정책대로 펼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1970년대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세장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거죠. 만약 다음 주 FOMC에서 지금까지 늘 얘기했던 거를 리바이벌을 하는 거죠. 테이퍼링 종료는 3월이고요. 금리 인상 3월의 가능성 높고요. QT는 later this year 7월이 제일 빠를 겁니다. 인플레는 내려올 거다. 일시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올해는 높을 거예요. 고용시장은 느리지만은 정말 느리지만은 참고율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종합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밋밋하게 나온다면 단기간은 증시 환호할 겁니다. 야, 연준이 이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비둘기적으로 얘기해줬어. 역시 연준은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잠깐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래버리면은 사실요, 파월 의장이 자기 연임 되려고 하는 그동안에 비둘기적 색채로 덧칠을 했지만은 뒤에 보니 데이터가 나오는 게 너무 높으니까는 시장이 오히려 연준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훼손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장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3월에 했었던 86번가 독서모임 금리의 역사에서도 나옵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1946년에서 1981년도 요때 당시에 다우지수 보시면은 쫙 올라갔다가 65년부터 인플레가 오죠. 쫙 내려갑니다. 70년대 엄청난 인플레가 오죠. 그리고 80년대부터 대세 상승기가 펼쳐집니다. IT 버블 때까지. 근데 요 시기에 금리는 어떠했느냐라고 보면은 80년대 초반까지 금리는 계속 오르기만 해요. 우량 채권 수익률인데 트리플 A 14%까지 올라갑니다. 금리가. 자, 이때 이제 책에서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65년부터 악성 인플레가 시작이 됐다. 71년에는 임금과 물가를 통제를 했대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총화라는 미국에서 임금과 물가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고 암시장이 형성되니까 73년에 통제 완화해버려요. 이때 딱 나오죠. 니네 할 줄 아는 거 없지. 지배력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74년까지 엄청나게 약세장이 옵니다. 그리고 74년에는 고삐가 풀리죠, 인플레. 그래서 두 자릿대가 나오고 석유 파동, 4차 중동 전쟁 난리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66년부터 실패가 왜 됐을까? 자만해서라는 거죠. 65년의 기점으로 채권시장 역사상 혁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데 바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우리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경제계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조차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었다라는 거죠. 자만합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돈줄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80년대 폴 볼커 고세주가 나타납니다. 볼커는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러분 전환합니다. 어떻게? 연준은 통화량만 정합니다. 금리는 시장이요. 수요 공급 통해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내버려 둘게요. 3년간 금리가 미쳐 날뜁니다. 근데 알아서 안정이 됩니다. 그러고 더없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금리는 주구장창 내리기만 합니다. 2020년까지. 여기서 시사점으로 이때 제가 이거 얘기 드렸죠. 시장은 위대하다. 의외로 너무 그렇게 시장을 걱정해가지고서 우쭈쭈 비둘기적으로 해줄 필요 없다. 종종 시장은 알아서 좋은 가격을,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균형을 다시 찾아간다. 위대하다. 라는 겁니다. 70년대 연준하고 정부는 살려고 했고요. 80년대 연준하고 정부는 제가 볼 때 이건 죽으려고 한 겁니다. 금리가 10%가 넘어가는데 자율에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니 실패했고 이렇게 하니 성공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연준 외부에서 이제 연준을 거쳤던 분들이 얘기를 해요. 비둘기 오브 비둘기죠. 나라야나 코차라코타. 요 분이 최근에 썼던 글이 있죠. 사설이 블룸버그 썼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 86번과 다른 적이 있죠.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연준은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매번 회의마다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회의 8번 하는데 8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가 2% 부근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 같은 가파른 긴축 경로는 단기 금리를 2.5% 이상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준 위원들의 현재 예상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는 시장의 쇼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경제적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증시가 폭락할 겁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겁니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이는 미래에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위험을 제거할 것입니다. 여기서 라이프 렌저를 다시 보죠. 폭락이 왔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진짜 안 좋았죠.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대폭락이 오고 나니까는 훌훌 털고서 대세 강세장으로 가버립니다. 지지부진했어요. 하루에 2% 이상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증시는 20% 빠지고 그 다음에는 폭력적으로 빠져서 결국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끌려다니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좀 조기 진화에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었을 때 변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변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일단은 1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멘트를 할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면요. 86번가에서 생각하는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하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겠지만은 여전히 아주 보수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지금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제 그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그냥 단기적으로 빨리 하고 끝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강한 처방을 연준이 내려줬으면 한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사실 이제 요 두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랑 똑같이 하는데 인플레가 알아서 잘 내려오는 걸 겁니다. 사실 이쪽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요 차트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그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 거기에 그 가격 물가 나오잖아요. 프라이스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12월 때 거 1월 초에 데이터 나왔을 때 말씀드릴 때 프라이스가 좀 많이 꺾였어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 요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ISM 제조업 지수의 프라이스 차트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 차트를 이렇게 3개월 레깅하는 걸로 꺼보면 ISM 물가 지수를 CPI가 3개월 늦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ISM 물가는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대충 한 3, 4개월 뒤에는 의미심장한 숫자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가 과거의 요 두 라인들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 관계가. 그쵸 여러분? 물론 시기가 좀 다르고 폭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럴 가능성이 뭐 있다.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의 연준이 기대하는 것처럼 요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저희가 보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시장을 잘 어르고 달랠 수가 있을까? 3개월 동안 시장 걱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없이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과거에 코릴레이션 이랬으니까는 너도 그냥 그거 이해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정도는 이미 약간은 그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일단 두 번째 준비한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